비즈니스 전략이나 기업의 청사진, 이런 걸 이야기할 때면 약간 아주 정교한 기계 부품 같은 걸 떠올리잖아요. 네, 뭐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시계? 그런 거 많이 떠오르시죠? 맞아요, 맞아요. 한치의 오차도 없는 공학적인 도면 같은 거요. 그러니까 A라는 버튼을 딱 누르면 B라는 결과가 깔끔하게 나오는 통제 가능한 세상인 거죠. 그렇죠. 내가 설계한 대로 움직이는 세상. 네. 근데 오늘날 애플이나 구글, 심지어 막 갓 창업한 스타트업들까지 입버릇처럼 말하는 그놈의 생태계. 그 생태계. 그 생태계라는 단어의 진짜 세상으로 딱 들어가면 그 정교한 시계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리더라고요. 완전 박살이 나죠. 그러니까 통제 가능한 설계도가 아니라 도무지 속을 알 수 없고 막 끝없이 변화하는 야생의 밀림. 그 한가운데 뚝 떨어진 것 같단 말이죠. 정확합니다. 우리가 흔히 통제불능의 진화 혹은 뭐 역동적 혼란이라고 부르는 상태를 마주하게 되는 거거든요. 역동적 혼란이요. 네, 이게 기존의 그 공급망 관리나 선형적인 비즈니스 모델하고는 아예 진단 방식부터가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 영역이에요. 사실 누구나 회의실에 앉아서 우리도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렇게 외치긴 하는데. 엄청 폼나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작 그 이면에 어떤 거대한 복잡성이 숨어 있는지 그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제대로 짚어내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번 심층 탐구 시간에서 파헤쳐볼 흥미로운 주제가 바로 이 생태계의 진짜 정체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다룰 자료가요. 경영, 기술, 혁신 분야에서 이 생태계를 다룬 90편, 90편의 핵심 학술 논문을 아주 낱낱이 분석한 방대한 리뷰 논문이거든요. 네, 추지모토와 그 동료들이 2018년에 발표한 아주 훌륭한 연구죠. 맞습니다. 여러분도 이 거대한 지도를 저희랑 함께 쭉 따라가다 보시면요. 당장 내일 전략회의에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명확하고 뼈 때리는 통찰력을 얻게 되실 겁니다. 좋아요.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학계에서는 도대체 이 생태계라는 혼란스러운 밀림을 어떻게 이해해온 건가요? 이 논문이 참 대단한 게 지난 수십 년 동안 막 파편화되어 있던 생태계 연구를 4가지 주요 흐름으로 싹 정리를 해줍니다. 오, 4가지 흐름? 네, 그 진화 과정을 추적하는 건데요. 그 첫 번째 흐름이 1989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바로 산업 생태계 관점입니다. 산업 생태계요? 근데 89년이면 꽤 옛날이네요. 그렇죠. 당시 학자들이 자연 생태계에서 영감을 엄청 받았어요. 자연에서는 그 숲에서 동물의 배설물이 막 식물의 영양분이 되고 낭비되는 물질 없이 에너지가 완벽하게 순환을 하잖아요. 버릴 게 하나도 없죠. 맞아요. 그래서 이걸 산업 시스템에 그대로 적용해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공장과 공장 사이의 물질과 에너지 흐름, 그리고 폐기물을 어떻게 물리적으로 최적화할 것인가를 연구한 거죠. 제가 이 자료 보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게 바로 딱 이 지점이었어요. 저는 생태계 하면 막 아이폰 앱스토어 같은 디지털 네트워크,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걸 먼저 떠올렸거든요. 보통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생태계라는 개념의 시작 자체가 아주 물리적인 하드웨어 인프라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싱가포르의 주롱섬 사례 보니까 진짜 확 와닿더라고요. 네, 주롱섬 석유화학단지 사례가 아주 교과서적이죠. 연결해서 B 공장의 난방 에너지나 화학 원료로 곧바로 쓰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철저하게 물질의 순환 구조를 물리적으로 설계한 거예요. 막 핀란드의 기후변화 프로젝트들도 비슷한데 제지 공장이랑 발전소, 지역사회가 서로 열과 증기를 막 파이프로 주고받는 거대한 하드웨어 네트워크를 만든 거죠. 진짜 말 그대로 거대한 인프라네요. 근데 이게 물리적인 파이프랑 굴뚝을 연결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거든요. 비용도 엄청나고 물리적 거리도 문제고요. 파이프를 무한정 길게 깔 수는 없으니까요. 맞아요. 에너지 효율성은 극대화할 수 있는데 막 폭발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기는 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학계의 시선이 물질에서 점차 기업 간에 보이지 않는 관계, 즉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 바로 두 번째 흐름인 비즈니스 생태계 관점이 등장하는 거죠. 드디어 공장 굴뚝을 넘어서 기업의 경영 전략으로 넘어온 거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여기서 막 조직의 경계,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던데요? 네,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과거의 거대 기업들 생각해 보시면 수직 계열화라고 해서 원자재부터 유통까지 그냥 다 자기 회사 경계 안에서 다 해먹으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나 혼자 다 할 거야. 약간 이런 식이었죠. 근데 그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한 현상을 포착한 겁니다.
기업이 이제 모든 걸 환자할 수가 없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보완제의 역할이 생태계 전체의 성패를 가리게 되거든요. 보완제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에드너와 카푸어의 그 반도체 리소그래피 산업 연구가 이 메커니즘을 진짜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핵심 기업이 진짜 막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서 세계 최고의 반도체 노광 장비를 개발했어요. 1등 장비. 네. 근데 그 장비에 들어가는 아주 특수한 렌즈나 감광액 같은 주변 보완제, 이런 걸 만드는 협력사들이 기술 혁신을 못 따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 장비도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겁니다. 핵심 기업이 아무리 혁신을 해봐야 협력사가 못 받쳐주면 시장에서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내가 막 100점짜리 엄청난 게임기를 만들어도 거기서 돌아가는 재밌는 게임 타이틀을 만들어줄 서드파티 개발사들이 없으면 그 게임기는 그냥 비싼 고철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거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서로의 기술력과 혁신이 아주 긴밀하게 맞물려야만 최종 소비자한테 가치가 전달되는 그런 거미줄 같은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형성된 거죠. 와,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군요. 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우리 파트너들의 혁신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게 핵심 기업의 가장 큰 과제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이 아주 자연스럽게 세 번째 흐름으로 이어져요. 세 번째 흐름이요? 네, 플랫폼 경영 관점입니다. 비즈니스 생태계가 특정 제품을 중심으로 한 협력사 네트워크였다면 플랫폼 관점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경제학의 양면 시장 이론을 끌어옵니다. 양면 시장이요? 네, 아예 판 전체를 어떻게 설계할지 그 리더십에 집중하는 단계로 진화한 거죠. 양면 시장이라면 결국 그거잖아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러니까 구매자가 없으면 판매자가 안 오고 또 판매자가 없으면 살 게 없으니까 구매자가 안 오는 그 영원한 딜레마요. 정확합니다. 그 딜레마를 어떻게 깨부수고 생태계의 지배자가 되는지를 연구한 사례들이 쏟아졌는데요. 특히 쿠스마노와 가오의 연구를 보면 노키아가 그 스마트폰 초기 시장에서 어떻게 개발자들을 꽉 묶어두었는지 그 메커니즘을 분석합니다. 노키아요? 어떻게 했는데요? 노키아는 자신들의 그 플랫폼을 개발자들한테 아예 무료 베타 테스트 환경으로 쫙 제공해버렸어요. 무료로요? 그럼 회사는 손해 아닌가요?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얼핏 보면 그렇죠. 회사가 비용을 다 떠안는 셈이니까요. 근데 개발자들이 그 무료 플랫폼에 들어와서 막 익숙해지고 코드를 짜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다른 운영체제로 넘어가기가 엄청 힘들어집니다. 아, 락인 효과, 잠금 효과가 생기는 거군요. 맞아요. 그렇게 꽁꽁 묶인 개발자들이 앱을 막 쏟아내면 사용자들은 그 앱을 쓰려고 당연히 몰려들겠죠. 그렇게 해서 아주 강력한 플랫폼 리더십이 구축되는 메커니즘입니다. 야, 물리적인 인프라에서 시작해서 부품 공급 네트워크를 지나 이제는 거대한 플랫폼 시장까지 왔네요. 여기까지는 솔직히 그래도 비즈니스라는 테두리 안에서 딱 이해가 되는 범위 같아요. 그렇죠. 아직은 기업이 중심이니까요. 네네. 근데 제가 논문에서 그 네 번째 흐름을 보니까 갑자기 분석의 판이 걷잡을 수 없이 엄청 커지더라고요. 여기서부터는 비즈니스의 테두리를 아예 부숴버리는 단계죠. 바로 다중행위자 네트워크 관점입니다. 다중행위자요? 네, 앞선 세 가지 관점은 어쨌든 여전히 기업이 중심이 돼서 시장을 통제하거나 관리한다는 가정에 깔려 있었어요. 근데 실제 세상은 훨씬 비선형적이고 고도로 역동적이잖아요. 그쵸. 내 맘대로 안 되죠. 네. 그래서 이 네 번째 흐름에서는 분석 대상을 기업 너머로 확장시킵니다. 정책 입안자, 대학, 투자자, NGO, 심지어 막 일반 사용자 커뮤니티까지 생태계의 구성원으로 포함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분석의 경계가 기하급수적으로 넓어진다는 겁니다. 그 레고 사례가 이 복잡성을 진짜 아주 찰떡같이 설명해 주더라고요. 레고 사례 참 유명하죠. 네, 레고가 막 2000년대 초반에 파산 위기까지 몰렸잖아요. 근데 그때 그들을 구한 건 회사 내부의 똑똑한 엘리트 개발자들이나 유능한 하청업체가 아니었단 말이죠. 아니었죠. 자기들 맘대로 제품 해킹하고 개조하던 막 그 열성적인 어른 팬들? 아포 커뮤니티가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창작물들이 생태계 부활의 기폭제가 됐잖아요. 레고가 진짜 똑똑한 게 이 커뮤니티를 그냥 소비자 1, 2로 본 게 아니라 아예 레고 아이디어스 같은 플랫폼을 딱 열어서 생태계의 핵심 행위자로 편입시켜버렸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건 단순한 기업 대 기업의 계약서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역학관계죠. 완전요. 또 스위스의 건축법규가 진화하는 과정, 이 연구도 아주 좋은 예시인데요. 처음에
건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려고 민간 기업들이 막 자기들끼리 자발적으로 표준을 만들었어요. 민간에서 시작을 한 거군요. 네, 근데 이 표준이 점점 확산되니까 결국 정부가 이거 좋네 하고 강제적인 법적 규제로 채택을 해버립니다. 법으로 굳어져 버렸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법적 규제는 다시 민간 기업들한테 야, 이제 법이니까 더 새로운 기술 개발해 하고 강제를 하는 연쇄 반응을 일으켰어요. 와, 꼬리에 꼬리를 무네요. 네, 정부의 정책, 그리고 기업의 이익, 시민사회의 환경보호 요구가 막 실시간으로 충돌하면서 전체 시스템 자체를 진화시키는 겁니다. 야, 이 네 가지 흐름을 쭉 듣고 나니까요. 약간 제가 거대한 도시 건설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도시건설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엔 상하수도나 전력망 같은 막 물리적 인프라를 쫙 깔아두잖아요. 이게 산업 생태계고요. 그리고 그 위에 상점이나 기업들이 들어서면서 서로 거래를 시작하죠. 이게 비즈니스 생태계. 딱 맞네요. 그러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리는 거대한 광장이나 랜드마크 쇼핑몰이 중심을 딱 잡고 상권을 지배하게 되고 그게 플랫폼 경영 관점이고요. 네네. 마지막에는 그 안에서 단순히 물건만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막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시민, 시장, 시민단체 그리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나 법규까지 막 얽히고 설킨 아주 복잡한 사회로 발전하는 거죠. 이게 다중행위자 네트워크 관점이고요. 와, 정말 아주 훌륭하게 구조화된 비유네요. 딱 그거예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이런 충유가 겹겹이 쌓이면서 결국 우리가 마주한 거대한 현대의 생태계가 완성되는 겁니다. 네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층위가 복잡하고 진짜 별의별 행위자들이 뒤섞이다 보니까 학계에서도 대체 이 생태계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걸 하나의 문장으로 합의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 그렇겠네요. 도시를 그냥 건물 여러 개 모아둔 거 이렇게 단순하게 부를 순 없는 것처럼요. 그럼 원문 논문에서는 이 혼란스러운 개념들을 도대체 어떻게 하나의 정의로 꿰어냈나요? 스지모토 연구팀이 그 90편의 논문을 쫙 종합해서 내린 궁극적인 정의가 이렇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서로 다른 속성, 의사결정 원칙, 그리고 신념을 가진 행위자들로 구성된 역사적으로 자기 조직화되거나 관리적으로 설계된 다층적 사회 네트워크. 잠깐만요. 그 정의에서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네, 어느 부분이죠? 서로 다른 의사결정 원칙과 신념을 가졌다는 대목이요. 보통 저희가 회의실에서 자, 우리의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합시다.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은 보통 약간 꿀벌들 상상하지 않나요? 꿀벌이요? 네. 여왕벌을 중심으로 모든 구성원이 막 혁신이나 시장 확대라는 하나의 거대한 공동 목표를 향해서 영차 달리는 되게 조화로운 그림을 상상하잖아요. 생태계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어떤 평화롭고 조화로운 공생 막 이런 환상이 있단 말이죠. 바로 그 환상을 박살내는 게 이 논문의 가장 중요한 통찰 중 하나입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왜 그런 환상이 틀렸는지 명확해져요. 오, 틀렸나요? 네. 많은 관리자들이 생태계를 그 국가 혁신 체계 같은 거시적인 경제 모델하고 착각을 해요. 국가 혁신 체계 안에서는 정부, 학계, 기업이 모두 국가 발전과 경제 성장이라는 하나의 공동 목표를 향해 협력한다고 딱 가정을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한 팀이다. 약간 이런 거잖아요. 네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현대적 비즈니스 생태계는 결코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각자 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각 행위자는 철저하게 자신만의 의사결정 원칙을 따릅니다. 논문에 등장하는 태양광 발전 생태계 사례를 보면 이 동상이몽이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요. 태양광이요? 거긴 다 같이 친환경 에너지 보급하자는 거 아니었어요? 겉보기엔 다 같이 친환경이라는 배를 탄 것 같죠? 근데 속을 딱 들여다보면요. 먼저 정부 관료. 이 사람들의 의사결정 원칙은 국가 에너지 안보 확보와 예산의 균형입니다. 아, 예산과 표심이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예산 부족해지면 언제까지 주던 보조금을 하루아침에 그냥 뚝 끊어버립니다. 기업들 입장에선 날벼락이죠. 그렇죠. 그럼 민간 태양광 패널 제조사를 볼까요? 이들의 유일한 원칙은 뭘까요? 당연히 돈 버는 거죠. 이윤극대화? 정확합니다. 보조금이 끊기면 수익을 보존해야 하니까 냅다 경쟁사를 무자비하게 인수합병하거나 아니면 단가를 낮추려고 품질을 포기해버려요. 친환경이고 뭐고 일단 살아야 하니까요. 아하.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환경 NGO의 신념은 또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생태계 파괴 감시가 목적이에요. 기업들을 감시하는 역할이군요. 네, 기업들이 원가 낮추려고 막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진 않는지 불을 켜고 감시하고 막 공격하는 거죠. 와, 이거 진짜 충격적이네요. 다 같은 태양광 생태계 안에 묶여 있는데 정부는 표심이랑 예산을 계산하고 기업은 철저하게 돈만 줬고 또 NGO는 자기 신념을 지키려고 막 서로 으르렁거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각자가 가장 이기적이고 독자적인 결정을 내리면서 막 충돌하는데 신기하게도 그 연쇄 반응의 결과물로 태양광 시장 전체가 커지기도 하고 쪼그라들기도 하는 일종의 시스템 차원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진정한 생태계의 본질은 위에서 아래로 완벽하게 톱다운으로 설계돼서 다 같이 영차 한 방향으로 노를 젓는 함대가 절대 아니에요. 함대가 아니다. 네, 서로 전혀 다른 합리성들이 실시간으로 충돌하면서 만들어내는 그 예상치 못한 연쇄 반응과 역동성 그 자체입니다. 야,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생태계가 공통의 목표로 똘똘 뭉친 군대가 아니라 그냥 각자의 이익만을 쫓는 야생의 밀림이라면요. 애플이나 구글처럼 이 거대한 짐승의 등 위에 올라타서 판을 조율하려는 리더들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게 제일 골치 아픈 문제죠. 그렇죠. 무작정 나를 따르라면서 막 태찍을 휘두를 수도 없고 다들 속으로는 동상이몽인데 말이에요. 전문가님, 이 논문에서는 실제 리더들이 전략을 수립할 때 어떤 점을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조언하나요? 치즈모토 연구팀은 여기서 아주 명확하게 4가지 핵심 우선순위를 제시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중요한 첫 번째, 1순위. 그건 바로 일관성의 파악 및 유지입니다. 일관성이요? 다들 자기 맘대로 이기적으로 행동하는데 일관성을 도대체 어떻게 유지해요? 아, 여기서 말하는 일관성은 막 규칙을 억지로 주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생태계 내에서 각 행위자가 철저하게 자신만의 이기적인 원칙에 따라 아주 자연스럽게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지극히 개인적인 행동들이 모여서 생태계 전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과 우연히 그리고 필연적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행위자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아,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맞아요. 훌륭한 전략가는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이 일관성의 수준 자체를 슬그머니 높여서 시스템 스스로 외부 충격을 견디는 회복 탄력성을 가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오, 약간 일종의 동선 설계 같은 거네요? 동선 설계요? 네, 백화점이는 대형 쇼핑몰을 생각해보면 진짜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백화점에서 고객들한테 야, 너네 무조건 3층 남성복 매장 거쳐서 5층 식당가로 올라가 이렇게 명령 안 하잖아요. 절대 안 하죠. 큰일 나죠. 대신에 화장실이나 막 요즘 인기 터지는 팝업 스토어 위치를 엄청 교묘하게 배치해둡니다. 고객은 그냥 자기가 화장실 급해서 가거나 좋아하는 브랜드 찾으려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할 뿐인데 그 동선을 따라 걷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매장들도 둘러보게 되고 결과적으로 쇼핑몰 전체 매출이 확 올라가는 구조를 만드는 거잖아요. 와, 아주 적절하고 완벽한 유추입니다. 뛰어난 생태계 설계자는 물길을 억지로 틀어막는 댐을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댐이 아니라 물이 그냥 가장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되 그 물길 끝에 우리 생태계의 물레방아가 신나게 돌아가도록 슬쩍 도랑을 파두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도랑을 파는 사람. 멋지네요. 그럼 두 번째 우선순위는 뭔가요? 두 번째는요. 다양한 행위자의 의사결정 원칙에 대한 철저한 이해입니다. 그 태양광 사례처럼 각자 동기가 다르다는 그거요? 네, 맞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외부 파트너를 자기 생태계로 끌어들일 때 막 부품 납품업체 대하듯이 오로지 돈, 금전적 보상이나 계약서로만 통제하려고 들다가 대창사를 겪거든요. 맞아요. 진짜 그런 경우 많죠. 막 정부 관료는 정책적 명분으로 움직이고 또 오픈소스 커뮤니티 개발자들은 지적 호기심이나 명예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막 하청업체 다루듯이 돈 쥐어주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오히려 순수성을 훼손당했다면서 아예 생태계를 떠나버리더라고요. 정확합니다. 각 행위자가 대체 어떤 동기부여 시스템을 가졌는지 입체적으로 낱낱이 분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3순위는 뭐죠? 3순위는 진화와 소멸의 장기적 관찰, 그리고 경로 의존성 파악입니다. 경로 의존성이요. 네, 생태계라는 게 하루아침에 책상에 앉아서 계약서에 도장 쾅 찍는다고 짠 하고 생겨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아까 정의에서도 역사적으로 자기 조직화된다고 했잖아요. 네, 역사가 중요하다. 과거의 실패 경험들, 또 행위자들 사이에 쌓여온 불신,
혹은 특정 기술이나 규제에 딱 묶여있는 관성 같은 것들이 층층이 켜켜이 쌓여 있는 거예요. 아, 하루아침에 복사 붙여넣기가 안 된다는 거네요. 맞아요. 막 실리콘밸리의 멋진 플랫폼 모델을 가져와서 우리 산업에 그대로 이식하겠다면서 막 6개월짜리 단기 프로젝트로 밀어붙이는 시도들 있잖아요. 엄청 많죠? 빨리빨리 하라고. 그게 왜 번번이 처참하게 실패하는지를 정확히 설명해주는 대목입니다. 생태계의 그 깊은 나의 틀을 읽어내지 못하면 장기적인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 나무의 뿌리가 뻗어온 역사를 무시하고 위에서 가지만 대충 친다고 숲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군요. 아주 훌륭한 표현입니다. 그럼 마지막 4순위는 뭡니까? 마지막 4순위는요. 긍정적인 시너지뿐만이 아니라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킬 수도 있는 파괴적이고 경쟁적인 측면을 설계 초기 단계부터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파괴적인 측면이요. 네, 자연 생태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태계 내부에서는 필연적으로 포식 현상이나 기생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비즈니스로 똑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꿀벌과 꽃이 아름다운 공생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누군가를 잔인하게 잡아먹는다는 거군요. 그렇죠. 거대 플랫폼이 자기 생태계 안에서 막 엄청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어낸 중소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베껴서 자기네 자체 서비스로 출시해버리는 거. 이게 전형적인 포식입니다. 오, 진짜 최악이죠. 당장은 플랫폼 돈은 벌겠지만. 네, 단기적으로는 크레톤 이익이 확 커지겠죠. 근데 길게 보면 결국 그 생태계 안에 중소개발자들은 혁신 의지를 완전히 꺾이게 되고 생태계 전체의 성장 동력이 파괴돼 버립니다. 다 도망가겠죠? 반대로 생태계 유지 비용은 단 1원도 부담 안 하면서 남의 고객 데이터나 이익만 쏙쏙 빼먹는 얄미운 기생충 같은 참여자들도 분명 존재하거든요. 있죠. 무임승차자들. 이런 어두운 역학관계들이 발생했을 때 이걸 구조적으로 어떻게 제어하고 시스템을 붕괴로부터 보호할 것인지 그 통제 장치가 처음에 없으면요. 아무리 잘 나가는 생태계라도 진짜 한순간에 폭삭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야, 추지모토 연구팀의 통찰을 이렇게 딱 정리해놓고 보니까요. 생태계라는 단어의 무게감이 진짜 아예 다르게 다가옵니다. 결국 최고의 전략가란 사람들을 억지로 끌고 가는 독재자가 아니네요. 독재로는 절대 안 돌아가죠. 생태계 안에 그 수많은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저마다 가장 본능적이고 이기적인 선택을 딱 내렸을 때 그 혼돈의 궤적들이 신기하게도 막 거대한 조화를 이루어서 생태계 전체를 번영하게 만드는 그런 판을 설계하는 사람이 진짜 리더네요. 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 논문의 핵심이 바로 그거거든요. 비즈니스 현장에 계신 여러분이 지금 만들고 있는 건 과연 계약서와 돈의 흐름으로만 묶인 아주 단순한 공급망입니까? 아니면 진정한 생태계입니까? 아, 뼈 때리는 질문이네요. 진짜 비즈니스 생태계는 그저 눈에 보이는 부품의 이동이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의 압박, 서로에 대한 신뢰, 비전의 공유, 심지어 커뮤니티의 비공식적인 문화나 신념까지 막 다 얽혀서 박동하는 거대한 유기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추진 중이신 핵심 프로젝트나 사업을 머릿속에 한번 딱 떠올려 보시죠. 여러분은 협력사들을 막 계약서라는 딱딱한 사슬로 꽁꽁 묶어두고 통제하려고만 하시나요? 아니면 각자의 그 이기적인 욕망이 아주 절묘하게 맞물려서 시스템 전체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스스로 굴러가는 그 일관성이 살아 숨쉬는 유기적인 숲을 가꾸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진짜 불확실한 미래 비즈니스에서 살아남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저희 심층 탐구를 마치기 전에요. 방금 전문가님이 다뤄주신 그 자연 생태계적 특성, 포식과 기생 같은 거 있었잖아요.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실 만한 아주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딱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 좋죠. 어떤 화두인가요? 여러분의 업계나 직장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남의 성과나 아이디어에 무임승차하는 정말 얄미운 기생충 같은 존재, 혹은 힘없는 경쟁자나 파트너를 무자비하게 잡아먹는 포식자 같은 기업이 혹시 딱 떠오르시나요? 다들 한두 명쯤은 생각나실 텐데요. 네, 우리는 보통 그들을 당장 없애버려야 할 악당이나 막 시스템의 오류라고 쉽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한 번쯤 발상을 완전히 전환해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그들이 단순히 나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비즈니스 생태계가
막 나태해지거나 정체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극을 주고 혁신을 강제하는 숨겨진 면역 체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 면역 체계. 마치 그 숲 생태계에 늑대가 있어야 사슴무리가 과도하게 번식하지 않고 건강하게 팽팽하게 유지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죠. 늑대가 없으면 숲이 아예 황폐화되니까요. 네, 통제 가능한 기교적인 세계관에서는 그냥 쏙 뽑아내서 버려야 할 불량 부품이겠지만요. 역동적으로 스스로 진화하는 이 거대한 밀림의 관점에서는 여러분의 골칫거리인 그 적들의 존재의 이유를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평가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생각할 거리가 많은 멋진 마무리네요. 오늘 저희의 이 대화가요, 여러분이 마주한 그 복잡한 비즈니스 밀림에서 생존의 길을 찾는 강력한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정말 흥미진진한 자료 꽉꽉 챙겨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들 험난한 생태계 속에서 멋지게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